텅 빈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 사방에서 찬 바람이 들이닥치는 것만 같았어요. 30해를 넘게 닫고 광내며 지켜온 내 집인데 이제는 벽지 무늬조차 낯설게만 느껴졌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내 손때가 묻어있던 가구들이며 아이들을 키우며 웃음꽃을 피웠던 이 공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장 하나, 서류 한 장에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지요. 가장 믿었던 우리 남편은 내 등에 칼을 꽂았고 평생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우리 시어머니는 그 칼을 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칼날 끝에는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대했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의 품에 안겨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내가 일궈온 모든 것을 가로채 갔죠.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의 마음도, 우리 시어머니의 신뢰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세월의 의미까지도 그 여자의 발밑으로 던져졌어요. 왜 진즉에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바보처럼 그들의 친밀함을 가족애라고만 생각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던 건 아마도 내 안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솟구치기 시작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분노였고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퇴직 이후에도 늘 바빴습니다. 형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남은 형수를 돕는다는 명목이었지요. 나는 그게 도리인 줄 알았어요. 형제 우애가 깊었던 집안이라 남겨진 조카들과 형수님을 챙기는 남편의 뒷모습이 오히려 듬직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이 나오면 내 자식 입에 넣기보다 먼저 그 집으로 보내고 제사 때면 고생하는 형수님 생각에 내가 앞장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늘 저에게 형수님이 가엾지 않냐며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보듬어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착한 며느리, 현명한 아내가 되고 싶어 내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까지 그 여자네 집에 머물다 들어와도 형수님이 전등이 나갔다느니 수도가 샌다느니 하며 전화를 걸어올 때도 나는 군말 없이 남편의 옷가지와 연장을 챙겨주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나는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던 그 눈동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은근한 승리감과 비릿한 비웃음을 머금기 시작했지요. 명절마다 우리 시어머니 곁에 찰싹 붙어 앉아 마치 본인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구는 그 여자를 보면서도 나는 그저 외로운 사람이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또한 내가 정성껏 차려낸 음식보다 그 여자가 사온 조잡한 반찬 한 그릇에 더 크게 환호하셨죠.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설마 우리 가족이 나를 속이고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의 옷에서 내가 쓰지 않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자꾸만 집 밖으로 돌았습니다. 형수네 아이들이 대학에 가야 한다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남편의 지갑은 수시로 열렸고 우리 집 가계부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나를 속 좁은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사람이 각박해?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를 이렇게 대했겠어. 남편의 비수 같은 말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핸드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남편이 웬일인지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며 소파 위에 전화를 두고 갔지요. 평소라면 들여다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화면 위로 짧게 지나가는 알림 메시지 하나가 내 눈을 자극했거든요. 발신인은 형님 댁이었지만 그 내용이 도저히 그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풀고 들어간 대화창 속에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진실들이 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호텔 예약해뒀어. 얼른 와.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는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응, 금방 갈. 보고 싶어 죽겠. 라며 다정한 대답을 남겼더군요. 심장이 발등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세월이 단 몇 문장의 글귀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보니 더 기가 막힌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그 여자에게 넘겼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까지 내 이름에서 그 여자의 이름으로 몰래 변경해 두었더군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대출을 받아 그 여자의 빚을 갚아주. 우리 아이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손을 댄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 핸드폰을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바로 내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며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지요. 남의 핸드폰을 왜 마음대로 봐? 당신 미쳤어. 남편의 적반하장에 나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낯선 괴물처럼만 보였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해 따져 묻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나를 기만했습니다. 그게 다 죽은 형님이 남긴 빚 갚아주려고 그런 거지. 별일 아니니까 신경 꺼. 남편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나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고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형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내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고 나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알게 된 이상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남편이 잠든 사이 다시 한번 핸드폰을 뒤졌고 이번에는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증거를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것이 내 복수의 첫걸음이 될 것임을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우리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편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지요. 거실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세 사람을 보고 있자니 이곳이 내 집인지 아니면 그들의 아지트인지 근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들을 위해 차를 내오면서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가 비참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나는 우리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형수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집안 재산이 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시더니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독설을 내뱉으셨습니다. 애비가 알아서 한 일인데 내가 왜 난리냐. 넌 그저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 몰래 집문서까지 그 여자에게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아의 명예 자체를 변경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지요. 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에게 홀려 그 여자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30년 동안 당신을 봉양한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기로 결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술 더 떠 내 앞에서 보란듯이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충격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아이 소식에 기뻐하며 그 여자를 공주 대접했고 나에게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문서를 그 여자한테 넘기실 수가 있어요? 내 절규 어린 물음에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제 아예 집을 나갔습니다. 형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성수라는 그 여자의 집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간 것이지요.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대단한 효도라도 되느냐. 남편의 짐을 직접 챙겨주며 잘 가라고 손까지 흔드셨어요. 내가 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려도 어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밀쳐냈습니다. 홀로 남은 형수를 돌보는 게 도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으냐. 우리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도리라고 포장하며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는단 말입니까? 그 여자의 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당연하다는 듯 그곳으로 향했고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집 창문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는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남편의 지갑에서는 수시로 거액의 현금이 빠져나갔고 그 돈은 고스란히 그 여자의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자식들 학원비 한 푼에도 벌벌 떨던 사람이 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바치는 꼴을 보며 나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성 밖을 배회하는 처량한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가끔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을 때조차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여보, 나 오늘 형수님 댁에서 자고 올게. 어머니도 거기 계시니까 찾지 마. 남편의 그 뻔뻔한 선언이 내가 들은 마지막 대화다운 대화였습니다. 그 말을 뒤로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등 뒤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설과 비명을 억지로 삼키며 나는 그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곧 서늘한 복수심으로 변해갔고 나는 그들이 매민 이혼 서류를 찢어 발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면 나 또한 너희를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힌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 앉히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셨거든요.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화색이 돌았고 마치 대단한 가문의 후계자라도 얻은 양 기뻐하셨지요. 형님을 여의고 대가 끊길까 걱정했는데 하늘이 도왔다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아이들을 키워낸 아내인 나를 앞에 두 불륜녀의 임신을 축복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재산 정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날 아이와 그 여자를 위해 우리 집 명의를 넘겨주고 남은 상가 건물까지 그 여자 앞으로 돌리겠다고 하셨죠. 나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나를 핍박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이라 생각하고 내가 물러나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결정의 토를 다느냐. 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외침에 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배에 귀를 대고 다정한 아빠 흉내를 내며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승리자인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하지만 나는 그 여자의 눈빛에서 찰나의 불안함을 보았습니다. 환갑이 다 된 남편과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그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 여자가 다니는 산부인과를 몰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잠복한 끝에 나는 그 여자가 산부인과가 아닌 유명한 위조 전문 브로커를 만나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애미야, 형수가 귀한 손자를 가졌단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손주 몫이니 그리 알아라. 어머니의 그 비릿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 때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불임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들이 내민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합성한 조잡한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우리 시어머니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사실을 당장 폭로하고 싶었지만 더 큰 한방을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흥신소와 법률사무소를 전전하며 그들의 뒤를 캤지요. 남편이 내 몰래 가입한 보험 서류들을 전부 찾아내어 분석해보니 이미 사망 시 수익자가 그 여자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보험금이 책정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여자에게 미래를 약속한 셈이었지만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남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남편의 인감도장을 몰래 복사해두고 그가 그 여자에게 넘긴 아파트 담보 대출 서류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정황과 위조된 서명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증거 자료를 만들었지요.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해 서류 속 서명이 어머니의 필적과 다르다는 감정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또한 그 여자가 임신을 구실로 어머니에게 받아낸 거액의 현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 돈이 산부인과가 아닌 해외 보박 사이트와 명품 샵으로 흘러 들어간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그 여자는 형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우리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형님의 죽음조차 의문스러운 구석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들을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법적 증거들이었으니까요. 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서류들이 당신들이 저지른 죄값이야.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에게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30년 동안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복수를 위해 태어난 서늘한 눈빛의 여자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장 행복해할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착각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시어머니의 생신잔치 날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온 친척이 모여 그 여자의 가짜 임신을 축하하고 시어머니의 재산 증여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 자리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의 잔치판을 깨부수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결혼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잔칫날,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과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싼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우리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곧 태어날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지요. 친척들은 앞다투어 그 여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며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얘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 여자가 브로커와 접촉하는 영상과 위조된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남편이 몰래 떼돌린 보험 서류들을 차례대로 띄웠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사들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애를 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건 가짜 임신 진단서고 이건 당신들이 몰래 빼돌린 인감증명서예요. 다들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다리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나는 그 가증스러운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안으로 들이닥쳤고 남편과 그 여자는 현장에서 사기 민문서 위조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화려했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탐욕의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남편은 연행되는 와중에도 나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지만 나는 그를 비웃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장 믿었던 연인과 함께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텅 빈 연회장에 홀로 서서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는 상습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남편 또한 공범으로 지목되어 무거운 형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집문서를 되찾기는 하셨지만 충격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힘든 신세가 되셨지요. 나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가끔 면회를 갈 때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는 마침내 그 아파트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넓은 집은 너무나도 적막하고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성공했고 나쁜 인간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손에 남은 것은 승소 판결문과 차가운 등기부 등본뿐이었으니까요. 나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어쩌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곤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제는 그 말조차 아무 소용없게 됐네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초췌해진 남편을 보며 나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고 나는 그를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길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후회되지만 이제라도 제 자신을 찾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해요. 침묵은 공범이라는 말처럼 내가 참아왔던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며 남은 생은 나만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히 잘라내야 비로소 내가 살아갈 자리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제 기나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